대부분 한 번쯤 고민한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나이 제한도 비교적 적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택시 기준으로 보면 산업금 이게 인제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찬송가를 지금 들어서 자기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클레임을 거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탑 5에 대해서 이제 네, 반갑습니다. 퇴직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면서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이라면 누구나 화목한 가정,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이제 원한다고 말하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답을 찾으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후에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나는 할 취미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돈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연금, 저축 등 거 이제 잔고를 보면서 이제 뿌듯해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그런데 퇴직한 가장의 역할이 이게 돈으로 끝나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돈에 집착할수록 가족과 이제 이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많은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이제 학창 시절에 조건을 걸죠. "뭘 하면 용돈 줄게. 공부 100점 맞으면 얼마 줄게. 게임기 사 줄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지금 거는데, 이게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미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이제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돈을 주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행동한다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용돈을 준 것 같이 어떤 조건부 관계, 조건부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면 결혼을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멋진 승용차를 사주면 내가 같이 사귀어 주겠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떤 돈으로 이제 거래를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순수한 관계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차를 사주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거나 명품 백을 선물할 때는 상대가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굉장히 친근함을 표현하고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잘 먹히고, 그다음에 조건이 유지될 때는 내 사람처럼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잘하는데, 만약에 이게 돈을 지금 안 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래 관계, 그러니까 용돈을 주면 뭘 하겠다. 그다음에 뭘 선물하면 뭘 하겠다. 이런 어떤 거래 관계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거래 조건이 끊길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제 아이한테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모습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용돈을 지금 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척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돈으로 만든 관계의 이제 한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으로 아이를 지금 조정했다면 부작용은 부모가 이제 퇴직 후 아니면 부모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내가 도와줬으니까 얘네들도 나를 챙기겠지.' 이렇게 기대하지만, 이런 기대는 부모의 일방적인 짝사랑일 뿐이라는 거죠. 자녀는 돈을 바라고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에게 미끼를 주지 않으면 동물이 사육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지금 하게 되면 돈이 미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으로 지금 아이를 이제 조정을 했다고 하면, 아이가 부모보다 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말에 따르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당황하거나 이제 화를 내죠.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저렇게 지금 키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해 봤자 이제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와 쌓은 것이 관계가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후회를 하지만 이제 늦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 자녀에게 계속 이제 돈을 지원하는 부모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녀도 이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자립을 하게 되면서 방문 횟수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운함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자녀는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죠. 필요할 때 도움받은 건 맞지만 이제 그게 사랑은 아니었다고 이제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한테 어떻게 이제 사랑을 지금 진정한 어떤 사랑 이런 걸 표현하는지 그렇게 지금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의 역할은 돈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마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고아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어떤 고아원은 가정보다 물리
물리적인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고안에 가는 건 원하지 않죠. 그 이유가 어떤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마음을 주는 관계는 고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외적 동기로 이제 조건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뭔가 지금 공부를 하라, 아니면 뭐 이런 행동을 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건 그 직장 생활과 같다는 거죠. 직원은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한 만큼 받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회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상황이 집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조건부로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주는 것 같은 이제 똑같은 조건이 된다. 하지만 뭐 가족 관계는 이게 이제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사랑, 관심, 지지, 이런 거 이제 돈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수고했다, 괜찮다, 정말 넌 잘하고 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자녀를 힘든 직장 생활로부터 버티게 하는 동력이 되는데, 만약에 뭐 집에 돈이 좀 많다고, 야 힘들면 직장 그만둬, 뭐 충분하게 너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어, 이런 게 과연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대신 뭔가를 돈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이 부모를 외롭게 만드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녀한테 사랑 대신 돈을 주었다면, 자녀도 부모한테 이제 관심과 사랑 대신에 돈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이제 부모가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은 필요할 때만 조건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영구히 가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게 뭐 자녀의 그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변 지인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한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이 남겨야 되는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였는지, 그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게 이제 자녀들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은 단순하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돈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 이게 이제 진짜 가정의 역할인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부모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인 거죠. 그래서 돈에서 마음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돈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어떤 그 노후를 지금 결정할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퇴직 전까지 인맥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전화번호를 보면 뭐 1000명, 뭐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그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모임도 이제 자주 나가는 등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고 전화가 오지 않고 모임이 끊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밥 먹자 이런 초대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게 현실이다. 내가 말한 그 자랑하던 인맥이 진짜 인맥이 아니다. 이제 이런 현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어떤 그 인간관계는 대부분 다 서로가 이제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조건부 거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업무라든가 거래가 사라지면 이제 관계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뭐 경험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지금 퇴직하더라도 뭐 연락할게. 선배님 연락하겠습니다. 뭐 정말 우리는 뭐 끝까지 가는 사이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뭐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그 다짐을 하지만 그게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다다익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면서 그 인맥을 늘리려고 노력을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퇴직 후에도 모임에 나가고 뭐 영업을 교환하면서 아는 사람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분들 지금 한 뭐 1년, 2년 뒤에 만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지치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맥에 대해서 정말 나는 상대방하고 정말 이제 친하게 친목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지금 어떤 그 거래 조건으로 지금 대상으로 보더라.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이제 그런 사례도 지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아도 막상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않다는 걸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관계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법칙으로 이게 이제 뭐 생산 공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파레토 법칙을 인간관계에 적용을 지금 하면 20%의 관계가 내 인생의 80%를 지금 결정한다. 내 80%를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이제 뭐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퇴직 후에도 모임을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일주일에 이제 3번, 4번 사람을 지금 만나는데 남들이 보기에 제가 이제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지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뭐 전업운앱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이라도 이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좀 큰일을 당했을 때 과연 몇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큰일을 지금 당했을 때 내가 연락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겠다고 이런 사람,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사람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이제 서로를 지금 챙기는 그런 인연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금 한 20% 정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의 80% 정도를 이제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적은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다. 그게 이제 결국은 마음이 통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순수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 후에는 관계의 수를 지금 늘리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을 지금 높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족을 마지막으로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가족은 뭐 언제든지 괜찮다. 아니면 가족은 내가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여러분한테 더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지 않는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뭐 어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은 가족이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금 튼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질 때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도 여러분들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다음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장하고 그다음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인간관계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깊게 만나야 됩니다. 시간을 쓰고 관심을 쓰고 그다음에 진짜 연결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불필요한 관계는 줄여야 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 그다음에 에너지만 쓰는 관계, 그다음에 소비적인 만남, 습관적인 모임, 이런 만남을 줄여야지 삶이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의미 있고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후의 인생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 시간을 누구한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 정말 내 삶을 바꾸는 사람은 몇 명인가?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인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편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인생은 사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나 동료 혹은 뭐 고객 등에 사람으로 인해 갖고 이제 지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이제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안도감이라든가 바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직장 생활을 지금 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이제 어쩔 수 없이 교류를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이제 많아지니까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중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지금 자기를 이제 괴롭혔던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만나는 사람은 많더라도 다양한 사람을 지금 만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폭이 좁고 사람 수는 많아도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다양성은 폭이 좁았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조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됐죠. 뭐 업무나 승진 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성격이 더러워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도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지금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그 조건이 관계의 질이 돼야지 이제 여러분의 삶이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잘못 선택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멀리 해야 될 사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불만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 등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뭐 "걔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는 왜 항상 변명만 하냐.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맞장구를 치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뒷담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게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이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어떤 그 우리가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전염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고갈이 되고, 그다음에 피로감도 느끼게 되면서 스트레스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금방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되면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불평 불만을 지금 하는 사람을 만나 갖고 뭐 대화를 지금 하다가 제 마음이 이제 불편한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지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이제 심한 상태로 가족을 만날 때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가족한테 뭐 화를 좀 자주 아니 그 사소한 것도 화를 낼 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의 농담에도 반응을 지금 제대로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만나면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람 만나는 걸 이제 꺼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은 늘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뭐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돈이 많다더라. 누구는 뭐 아직도 잘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내 삶이 이제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뭐 30평 아파트 사는데 저 사람은 뭐 50평 아파트 산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비교를 지금 당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이게 이제 비교를 줄여야지 마음이 이제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지금 당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비교를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이제 마음이 어떤 거 평상심을 잃게 되는 거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과 관계도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도 새롭고 참신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 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소중하게 이제 사용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하여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지금 만나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면서 보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계를 지금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뢰를 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위험한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퇴직 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이제 관계의 질, 신뢰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신뢰가 깨지는 순간, 믿음이 깨지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속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거 잘못된 선택이야. 그거 해서 뭐 되겠어? 뭐 이 나이에 뭐 하려고?"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면 도전을 못하고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 어떤 그 가치관에 맞는 적합한 뭐 말이나 행동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저를 지금 옭아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이 이제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게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정말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유형이다. 자, 그러면
가까이 대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도 정말 이제 제 안부를 묻고 저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관심과 지지를 지금 보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이런 사이는 노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지금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나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내 건강, 가족,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제 지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같은 종교 활동을 지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뭐 봉사든 취미든 삶의 방식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정리하면 퇴직 후 인생은 사람이 결정을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이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20%의 사람이 80%의 어떤 그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20%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 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많은 그 분들의 로망이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취미 중 하나가 이제 도마 만들기입니다. 뭐 예쁜 나무의 어떤 그 원목을 구해 갖고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들여 도마를 지금 만들어 갖고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 주면 지인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정말 고마워하고 이제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도마를 만들어 갖고 지금 내가 좀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다가도 이제 바로 포기를 지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취미하고 직업은 달라도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 취미가 좋다고 이제 도마 만들기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지금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취미로 도마를 만들어 갖고 지인들한테 선물을 하면 도마에는 제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뭐 정말 귀한 선물이 되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도마를 지금 만들어 갖고 이제 이게 직업이다 하고 한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지금 도마를 이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이제 시장가에서 제가 만든 그 도마가 5만 원, 7만 원짜리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저의 경쟁자도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취미로 지금 도마를 지금 하게 되면 제 경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도마를 지금 만들어 갖고 이제 파는 순간에 저의 경쟁자는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지금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이제 이겨야지 제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도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인력도 새로 뽑아야 되고 도마를 만들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제품을 지금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AS도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유지비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제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매월 일정 금액이 이제 지출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늦게 지급이 되면 뭐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제 창업하겠지만 기존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초보 퇴직자가 경쟁에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이제 실패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단순하게 이제 그냥 숫자로만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취미로 지금 하게 되면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취미를 지금 도마를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취미로 지금 만들던 도마를 제 직업으로 팔게 되는 순간에 이 도마가 취미가 아니라 제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완전하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뭐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미와 직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취미는 어떤 그 자율성과 즐거움 위주의 어떤 그 활동이다. 뭐 개인의 이제 흥미하고 만족감인 중심이고 시간과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반면 직업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고객 혹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지 하는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압박감, 책임감은 취미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심리적 부담감입니다. 취미가 직업으로 변할 때 개인은 어떤 그 즐기기에서 성과 내기로 이제 목표를 바뀌어야 됩니다. 즐기기는 내적 동기지만 어떤 성과 내기는 외적 동기로 전환을 지금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뭐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적 부담감입니다. 취미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지금 보장하지 못하죠. 뭐 시장 수요라든가 경쟁 상황, 가격 결정, 마케팅,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이제 사업적 요소를 이제 배제하고 제가 어떤 그 행동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직업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뭐 시장이라든가 경쟁, 그다음에 가격, 마케팅, 고객 관리 이게 다 지금 이해하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경쟁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실패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절을 지금 맛보고 어떤 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시간과 에너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취미는 여관 시간에 하는 활동이지만 직업은 지속적인 시간 투자와 에너지 관리가 요구가 된다. 특히 이제 건강이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퇴직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신체적 그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취미 창업은 생각보다 이제 훨씬 치명적일 수가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 사실은 이 순서가 이제 잘못된 순서라는 겁니다. 현실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걸 먼저 지금 찾아보고 그다음에 잘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실패는 그 어떤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취미는 취미로 남겨야 된다. 직업은 냉정하게 이제 선택을 지금 하면서 돈이 되는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이걸 지금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는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공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취미로는 행복해질 수가 있지만 직업으로 만들면 그 취미 자체가 행복 자체도 이제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 선택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취미로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다시 이제 정규직 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지금 찾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마트, 편의점 이제 근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경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비교적 뭐 유연 근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력 부담도 적은 것처럼 보여 갖고 많은 분이 선호를 지금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물건 진열이라든가 계산 청소하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이 많습니다. 또한 그 손님 응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선량한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무례한 고객도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은 직업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그 컴플레인에도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정 노동 그러니까 콜센터에 있는 그 불만 고객을 지금 대응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는 수월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사람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고 그다음에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정을 지금 고려할 때 인제 이 일은 단순 반복 업무가 괜찮은 분, 그다음에 사람 문제에 큰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한테는 적절할 수가 있다. 반면 뭐 이제 사람 대하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무례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기 아르바이트 4위가 주차 관리, 건물 관리입니다. 많은 이제 중장년층이 선택을 지금 하시는데 업무 자체는 사실은 뭐 단순하죠. 그 차량 안내, 뭐 출입 관리, 이제 간단한 점검이. 하지만 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장시간 근무, 그다음에 야간 근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낮은 시급. 특히 24시간 근무 교대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몸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규칙적인 근무 가능한 분들한테는 적합한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 위는 경비 보안 업무입니다. 퇴직 후에 많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업무인데 우리가 이제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틀 정도의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 인기가 많은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근무가 가능한 점 때문에 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현실은 이상하고 생각보다는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야간 근무는 필수고 그다음에 긴 근무 시간 대부분 이제 12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지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입주민 응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진상 입주민 아마 뭐 사건들을 지금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일상화된다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앉아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감정 노동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고려할 때 반근무가 가능하고 사람 응대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적합한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2 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달, 운전 관련 아르바이트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일한 만큼 벌 수가 있고 시간 선택 가능하고 그다음에 혼자 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날씨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체력 소모도 큽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배달은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체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 활동적인 분한테는 좀 적합한 그런 아르바이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위가 되겠습니다. 청소 미화 업무로 가장 많은 중장년층이 선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앱을 켜시면 많은 분들이 많은 구직 사이트에 아니면 구인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화 업무다. 그래서 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채용 기회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육체 노동이고 그다음에 반복 작업이고 시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적다 보니까 이제 월 가져갈 수 있는 수입도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지금 하시다 보면 허리 무릎 부담이 이제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굉장히 적합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작업이 괜찮은 분,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을 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체력이 괜찮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업무가 환경 미화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쉽고 편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퇴직후 아르바이트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 버틸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편한 일은 없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 내가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택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돈만 보면 금방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체력만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좀 수입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기준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그 삶을 지탱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 퇴직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직업 하나 내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지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이 편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안정되는지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려고 일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유지하려고 일을 찾고 있는가? 이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어떤 그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일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퇴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그 일과 소득, 재산과 같은 숫자에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매몰이 되면 이 내면의 평안한 삶과 어떤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의미 있는 관계하고 이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자가 퇴직 후에 숫자에 집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 전부터 숫자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 있습니다. 뭐 퇴직 후에 내가 얼마 있어야지 뭐 생활이 좀 안정된다더라 뭐 이런 말을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지금 자주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강조를 지금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이제 내 통장 잔고라든가 연금, 생활비 등들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적자를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어떤 그 자녀가 결혼이라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죠. 이때부터 이제 머릿속에는 불안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면서 일상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 불안해하더라도 문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삶만 불행해진다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도 변하는 거 없고 내 마음만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기분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관계만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뿐이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숫자에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하는 동안에 뭐 연봉이라든가 아파트 평수, 차량 가격 등 이게 숫자가 내 가치를 어떤 그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변화야지 이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숫자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야, 이 돈으로 30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면서 경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아파트 평수 같은 공간과 재산의 크기에 둔감해져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비교와 외부 평가에 굉장히 지금 민감했습니다. 뭐 동기나 동료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뭔가 지금 경쟁에서 이익을 갖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은, 그다음에 동료보다 더 빨리 이제 승진해야지 경쟁에서 앞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제 살아왔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보다는 내 삶의 어떤 그 만족, 그다음에 여유, 그다음에 내면의 충만함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동호회나 취미 활동에서도 숫자에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미 활동을 지금 하시게 되면 숫자로 서열을 매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운동 동호회에서 랭킹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뭐 골프에서 뭐 어떤 그 타수를 지금 이렇게 서로 비교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독서 동호회에서도 뭐 내가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었다는 등 뭐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위한 숫자가 수시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런 용도의 숫자는 동료들하고 관계를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갖고 이제 소통도 좀 불편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서는 업무상 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퇴직한 후에는 내가 만나는 동료들하고는 어떤 위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숫자로 지금 서열을 지금 매기는 순간에 이게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서열 관계가 만들어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머리 위에, 만약에 이제 여기 머리 위에 서열을 지금 매긴 채 만약에 이제 동호회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지금 비교 여류에 있답니까? 아니면 뭐 그랬을 때 여러분의 행동,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 아마 많은 경우에 좀 이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그 내가 서열에 따라서 이게 행동의 어떤 그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게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동호회 활동 자체가 불편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불편해지는 동호회 활동은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숫자에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에 둔감해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숫자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참된 가치를 재정립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넘어가고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건강, 자기 성장 등 어떤 그 삶의 본질적인 요소에 좀 집중을 지금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제 키우시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어떤 외부의 평가에 조금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지금 마련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숫자에 둔감해지라고 하는 건 뭐 무관심이라든가 포기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재정립하는 성숙한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연봉이라든가 연금, 아파트 평수, 차량 가격 등 사람을 숫자로 비교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면의 평화, 의미 있는 인간관계,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에 집중하는 게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찾는 그런 분들 중에서 택시 운전해 가서 아마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 한 번쯤 고민한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나이 제한도 비교적 적고 그다음에 혼자 일할 수 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게 초기 투자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손쉽게 택시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택시 운전이 생각보다 이제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그 현실과 이제 실적 이상이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궁금한 수입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이제 은행을 다니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명예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택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1 년에 연수입 따지면 한 5-6천만 원 정도 번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이런 거 따져 보면 거의 은행에 다닐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입을 지금 올리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만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택시 자체가 수입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이런 분은 정말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어떤 택시 수입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제 친구가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개인 택시를 지금 하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을 월급제 형태로 뛰지만 실제로 이제 월급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껏 벌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하루 매출은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닌 거죠. 이 매출은 이제 그대로 이제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돈이 있죠. 이제 법인 택시 기준으로 보면 산업금 이게 이제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유류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식대라든가 이제 기타 비용을 빼면 남는 돈은 하루에 이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제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 달로 계산을 해 보면 주 6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제 평균 이제 8만 원 정도 남긴다고 하면 월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잘 풀렸을 때 기준인 겁니다. 손님이 없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월 15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도 제대로 이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택시는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많이 벌려면 오래 일해야 하는데 실제 근무 시간을 보면 하루 이제 10 시간 이상은 기본이고 12 시간까지 인제 운전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이걸 이제 일 주일에 한 5-6일 정도 반복을 지금 해서 이제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도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택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궁금해합니다. 개인 택시하면 돈을 지금 많이 번다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기 비용이 이제 매우 큽니다. 개인 택시를 하려면 이제 면허와 차를 사야 되는데 이 면허 가격 그러니까 권리금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한 1 억에서 1억 2 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수도권은 대체로 한 2 억까지 가는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여기에 차량 구입비까지 들어가면 차량 구입비 한 3-4 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간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적게 들더라도 한 1억 5 천에서 2억 정도가 인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자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인제 적은 돈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사면서 할부로 대출을 지금 받아 갖고 개인 택시를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지방에서 인제 들은 안타까운 사연이 이분이 택시를 시작하면서 이제 3년 정도 이제 대출을 지금 받은 다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도 열 몇 시간씩 3년 동안 하면서 거의 대출을 딱 갚는 그달에 과로사로 인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방마다 제가 이제 몇 번씩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택시를 지금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얼마 정도 일을 지금 해야지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택시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쓰면 수입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욕심을 지금 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익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지금 개인 택시의 어떤 수입을 지금 보게 되면 월 매출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류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빼면 실제 순수익은 한 300-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건이 있죠. 하루에 한 10 시간에서 12 시간 정도 근무, 그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근무를 유지해야 되고 건강도 유지를 지금 해야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입을 지금 가져갈 수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과로하게 되면 이게 지금 건강을 해치게 되면서 건강이 해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입도 바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라고 지금 하는 건 자본, 체력, 시간 이 3 박자가 잘 갖춰져 져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근무 환경입니다. 택시는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일하게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통증은 거의 뭐 달고 살고, 그다음에 이제 목 통증이라든가 무릎 통증, 이런 그 증상들은 거의 모든 기사분들이 이제 겪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이 더 빠르게 이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패턴은 깨지고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사람입니다. 택시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손님들이 이제 뭐 좋은 손님이지만 힘든 손님도 많습니다. 뭐 술 취한 손님, 욕하는 손님, 무례한 손님. 이걸 이제 매일 겪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퇴직 전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직급이 있었는데, 뭐 부장, 팀장, 관리자, 이게 택시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사라지면서 이제 기사님으로 불리면서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을 겪다 보니까 어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성질이 좀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사님으로 지금 부르는 사람도 많지만 단지 이제 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뭐 카카오 택시 이런 쪽에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개신교 신자로서 찬송가를 틀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손님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고객센터로 이 사람이 찬송가를 지금 들어서 자기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클레임을 거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다. 오히려 회사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을 대하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지금 하자고 하면 택시는 고객을 대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운전 기술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 기술이 훨씬 더 더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다음 이제 택시사의 현실을 지금 보게 되면 법인 택시는 월 한 150만 원에서 220만 원, 뭐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개인 택시는 초기 비용이 한 1억 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월 3,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지금 얻을 수가 있다. 근무 시간은 하루에 이제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갈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리스크는 건강이라든가 차량 사고, 그다음에 감정 소모가 굉장히 리스크의 요인이다. 자, 그러면 '이 직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지금 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현실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0~6,000만 원 정도 버는 금융 그 은행 다니다 온 그분은 자기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즐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좀 하는 게 즐거우면 뭐 충분히 택시 하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직업 선택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라고 하는 건 누구인가는 생존이고 누구인가는 버티기 어려운 설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선택을 하시기 전에 현실을 지금 잘 알고, 그다음에 선택을 지금 하실 때 실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지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의 어떤 그 재력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근무 시간, 과적 번개, 이런 걸 다 고려하신 다음에 아마 선택을 지금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선택